이제 방시혁, 하이브 여기 4천억 예. 부정거래 관련한 얘기입니다. 4천억이요? 예, 지금 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 짧게 한번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우리가 명이 있으면 이런 암이 우리 시장에서 현재 오늘 딱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정확하게 하는데요. 안 하면은 이것도 정정 그렇죠. 요구 옵니다. 네네네. 네.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하이브가 상장한 게 2020년 10월이에요. 기억나요? 2020년 10월입니다. 네. 자, 그로부터 1년 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1년 전. 2019년 9월하고 10월 언저리입니다. 예. 그때는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브가 이제 비상장으로 막 헤매고 있을 때 힘들 때 투자해줬던 초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 덕에 오늘의 하이브가 사실은 있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에요. 기틀을 예. 다진 거고 BTS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분들은 왜 투자했을까요? 방시혁의 비전과 뭐 방탄소년단의 비전 이런 거 당연히 믿었겠죠. 네. 예. 그런데 그건 믿은 건 믿은 거고 그분들은 어떻게 엑시트해요? 나중에 이 투자금을 어떻게 뽑아내냐고요. 결국에는 상장할 되면. 거다라는 믿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물어봐요. 네. 야, 우리가 투자한 지도 오래됐는데 방시혁 의장 상장 언제 할 거야? 상장 검토 가능해? 라고 하니까 그때 방시혁 의장이 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차저차 검토해보니 상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청천벽력이에요. 그렇지. 우리 어떻게 엑시트하냐? 비상장은 투자금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비상장 회사끼리 거래해가지고 제값받고 엑시트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막 싸매고 있을 때 다시 방시혁이 쓱 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게 돼서 상장이 안 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됐는데 제가 좋은 매수자를 소개해드리면 그쪽으로 지분을 넘기면 지금 값을 톡톡히 쳐준다고 하니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아유 고마워 방 의장. 마침 어려운데 엑시트 플랜까지 만들어주네. 와.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두 손을 잡고 고마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때 그랬겠지. 그렇겠죠. 엑시트 플랜이 막혔는데 그걸 뚫어주니까. 그럼. 아이 고마워. 우리 거 이렇게 그나마 지금보다 높게 사준단 말이야 누가. 그럼. 그렇게 해서 방시혁 의장이 3명의 매수자를 데리고 옵니다. 3명의 매수자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스톤 1호 펀드, 이스톤 뉴 메인 2호 펀드. 좀 복잡하죠. 농담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온 건데 펀드란 얘기예요. 네네. 이 펀드에 넘기시면 어때요? 이 펀드가 여러분 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도 값을 톡톡히 쳐서 사준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엑시트 플랜이 해소가 되고 너무 감사하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평가이익보다는 높게 쳐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지. 그래서 이분들 이 초기 투자자들이 이쪽 펀드로 다 자기네 지분을 전량 매각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상장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데. 이제 그 얘기 넘어갑니다. 와 그래- 이거 미친다. 아니 그리고- 상장될 일 커진다. 계획을 알았으면 아예 거기로 안 넘기지. 야, 그렇죠. 일 커져. 예. 넌 나가 있어. 다칠 수 있어.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뭐냐? 예. 이게 선의로 상장 계획 없는데 이 펀드가 또 다른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 걸 지분을 사준 것이냐? 아니면 상장될 걸 알고 기존 투자자에게는 속이고 오히려 더 싸게 후려쳐서 이 지분을 매입한 거냐? 이게 사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방금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2019년 9월하고 10월이에요.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 2019년 11월에 지정 감사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상장을 하려면요. 법적 절차예요. 무조건 지정 감사인을 선임해야 돼요. 지정 감사인 제도가 좀 설명하면 복잡한데 네 마음대로 회계장부가 좋다라고 뻥쳐가지고 상장하면 투자자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장하려고 그러면 네가 감사 선임하지 마. 우리한테 신청해. 그럼 거래소가 내가 딱 지정한다. 너 이 사람한테 감사받아. 이래서 지정 감사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들어가서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아, 이 회사 감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정 감사인이에요. 와. 이 제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지정 감사인이 지정이 돼서 계약이 돼요. 그럼 뭡- 2개월 만에. 네, 그럼 야. 뭡니까? 지정 감사인을 계약할 정도면 그 이전에 신청했다는 거고 그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상장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예.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싸게 매각하도록 만든 게 와. 결국 사기적 술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자 여기서 한술 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투자자들은 몰랐겠죠. 진짜 선의로 매각하고 뒤도 안 돌아봤는데 알고 봤더니 1년이 지났는데 상장이 됐네. 상장이 됐어요.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장하고 나서 바로 시장이 환호해가지고 35만 원까지
따상까지입니다. 아유, 따상을 딱 해서 35만 원까지 그때. 찍어버려요. 어. 공모가 막 2배 쳐버립니다. 그 어떻게 그 판 사람들? 그런데 어. 상장하자마자 첫날부터 아까 그 3명의 펀드 있죠. 어. 그 사람들은 첫날부터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12일 연속으로 후려쳐가지고 결국은 35만 원까지 가던 회사 주식을 14만 원까지 사실상 60% 정확하게는 59%까지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막 집어던져요 물량을. 그러면 앞으로 하이브 잘 될 거야 BTS 때문에 잘 될 거야라고 믿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왜 첫날 오르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느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아하지만 주식 폭락을 맞은 거예요. 네. 개미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예. 그때 폭락으로 집어던진 이 기관들, 이 펀드들은 사실은 상장 전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폭락을 맞고 던져도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겠지. 그래서 뭐 7천억에서 1조 이상의 순이익을 남깁니다. 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법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발디 더 들어갑니다. 방시혁과 이 펀드는 알고 봤더니 둘 간의 주주 간 계약을 미리 맺어놨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당신들 말이야. 상장해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 그거 30% 나한테 줘. 아이씨.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백마진 비슷한 얘기를 계약을 주주 간 계약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고 봐서 다시 시계열을 거꾸로 돌려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짜보면 상장 안 될 것처럼 속여서 기존 주주들에게 물량을 싸게 받고 그거를 펀드로 넘기게 하고 그 펀드는 펀드와는 상장을 준비하고 펀드는 상장하자마자 물건을 팔고 팔자마자 나한테 수익의 30%를 줘라고 해서 결국 대주주인 방시혁은 따로 30%에 해당하는 시세 차익을 뒤로 몰래 챙기는 이런 정도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와 이해된다. 그게 얼마야? 그래서 방시혁 씨가 받았던 이익은 지금 현재 34천억인데 세금 떼고 받아서 실제로 2천억 선이 아니냐라고 해서 적어도 2천억 이상의 차익을 방시혁 씨가 챙긴 거 아니냐라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와.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최근에 볼게요. 나 방시혁 닮았다고 해서 기분 좋아했었는데 방시혁 닮았다고 하는 새끼들 기다려라. 네. 그래서 이제 방시혁 씨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에 부정거래 행위 위반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건 법 얘기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 투주주들에게 했던 배신행입니다. 예. 배신행위죠. 이거는 만약에 상장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면은 이 사람들에게 사기적으로 정보를 그건 제공한 사기죠.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주주를 속인 거기 때문에 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장을 통한 주식 수익 창출 기회를 박탈당한 거나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예. 억울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간에는 이제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둘 간의 문제니까 사기로 처리해야지 왜 자본시장법 위반을 들고 오느냐. 억울한 사람끼리 해결하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증손이가 나설 문제냐. 이런 반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자본시장법에 비상장 회사 이런 사기적 행태에 대해서 규율하지 말라는 법도 또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 이런 겁니다. 네네, 이런 오케이. 또 반론의 재반론이 있는 건데 네네. 제가 이 앞단의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보도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때 추가 수익을 포기해야만 했던 기존 투자자 중에 국민연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나라를 상대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추가 수익 실현 기회를 만약에 박탈당했다면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방시혁 씨가 2천억이든 4천억이든 추가 이익을 벌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매입이 그 돈은 국민들의 돈이었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이게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심각하네. 이거 확인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도는 나온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앞단의 기존 주주들에 관해서 벌어진 문제고요. 예. 뒷단의 펀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상장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회사가 좋은 실적과 기술과 예. 이런 걸 가지고 잘 영업하니까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 이 회사를 우리가 보증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올립니다. 이게 상장이에요. 네. 그런데 올리자마자 대주주가 물건 팔고 도망가고 이때다라고 하고 주식 팔고 도망가면 그거 믿고 투자한 사람들 뭐가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요. 엉망이 되죠. 예. 그래서 대주주라든지 주요 임원들은 상장이 되고 나서도 해당하는 보유 지분에 대해서 팔지 못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못 특정 팔아요. 기간 동안 뭐 이걸 보호 예수라고 합니다. 보호예수. 그러면 예를 들어 방시혁 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하이브를 믿어주세요라고 상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 자기 지분은 못 팔아요. 특정 기간 동안 그렇지. 책임 있게 경영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펀드를 통해서 지분을 팔고 사익을 먹었죠. 우회로. 보호 예수 위반을 우회하면서 탈법 행위를 그러네. 벌인 꼼수란 얘기예요. 야, 진짜.
네, 요게 아주 부도덕한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머리 잘 돌아간다. 아니 딱 자, 여기에도 또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반론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방시혁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 보호 예. 예수를 뭐라고요? 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원래 주주관 계약을 해서 음. 받았던 거지. 이거는 그리고 보호 예수 이전에 맺어진 주주관 계약이야. 보호 예수를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거는 그리고 내가 사익 30%를 먹은 건 음. 상장할 걸 100% 인정하고 상정하고 예. 예상하고 확신 아닌 게 내가 뒤로 파킹 시켜 놓은 거야.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상장이 불가할 경우에 이 펀드가 썼던 집은 내가 되사주기로 했어. 내가 매입 의무까지도 쥐고 있는 거니까 나는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지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내 이익을 파킹 시킨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장은 이미 준비했다라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고 네. 네. 상장을 하냐마냐의 사실은 가장 키는 본인이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장 불발에 대한 리스크를 질 리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진 거지 실제로 지어지지 않는 리스크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이런 재반론이 또 있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저는 방시혁 씨 반론은 뭐 제 귀에는 솔직히 안 들어옵니다. 네, 미안해요 방시혁 씨. 자, 이제 문제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어저께 된 처분은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제재를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 증선위입니다.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인데 어저께 증선위에서 뭘 의결했냐면 네. 검찰 고발을 의결했어요.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 예, 제재 차원에서 가장 큰 센 제재예요. 아. 이 서류를 통째로 이제 싸들고 증선위 의견까지 합쳐서 검찰로 가는 거예요. 야, 검찰 이거 받아라. 이거 법원으로 보내야 된다. 형사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결이에요. 잘했다. 제일 큰 의결이 어제 의결된 거예요. 잘했어, 그럼 증선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돼?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검찰이 이제 방시혁 씨 부르고 조사하고 뭐 해서 재판을 넘겨서 최종적으로 형사벌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 오늘 이재용 풀려나는 거 보셨죠? 아이씨. 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법원에서 우리 사법 절차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시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주식시장 교란행위 이런 거 폐가망신시키고 세가망신하게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아웃이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표 1호 어떤 보여줘야 케이스가 돼. 되느냐라고 보여줘야 돼. 기대하는데 보여줘야 돼.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뭐야?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20년 무렵이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거래소나 이런 쪽이나 감독위원회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련한 제도를 위반하겠다고 한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계좌 동결, 그다음에 실명 공개, 그다음에 선임 임원이라든지 이런데 선임도 안 되게 이런 식의 주식 거래도 안 되게 아예 아웃시키겠다는 걸 현재 이제 준비 발표를 했는데 소급이 되냐? 이게 소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지켜보시죠. 예. 어쨌거나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처리하느냐가 네. 아까 우리 최고 앵커님 말씀처럼 JP 모건 형님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동생 같은 애들이 보고 한국을 있잖아. 바라볼 때 보고 있어 이거. 지난 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문제라든지 삼부토건 문제 당연히 칼같이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는 계속 발발할 것이냐 네. 중요한 보고 있다니까. 척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 4천 5천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무지갯빛 제가 명을 얘기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이 그래서 실제로 명과 암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발이 됐어요 검찰에다가? 아니 이제 어제 증선이가 의결했기 때문에 의결했어. 법적으로 무조건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이제 검찰이 이제 이걸 받아들고 그거 어떻게 배당할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군요. 배당해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제 남은 거죠. 예.